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23번째 페이지. 빈 수레가 요란하다 했던가요? 가끔은 가득 찬 수레가 요란할 때도 있습니다. 가득 찬 지식으로 매주 오디오를 꽉꽉 채워주시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주기율표 속 원소가 우리 일상이랑 대신 무슨 상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소 오퍼노타임인 주기율표 시간을 통해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지난주 붕소편이 나가고 역시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이제 구독자 KDU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기어코 스칸듐 편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이 말이죠. 여러분, 스칸듐은 사회인 야구하는 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배트에 합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보를. 그렇습니다. 이거 잘 알려져 있는 용도죠, 스칸듐에. 이거 말고도 스칸듐 거리가 많다. 스칸듐 뭐 말거리 많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알겠고요. 얼른 스칸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꾸준히. 구독자 사필귀정님께서는 더 이상 다룰 원소가 없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또 하셨어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대포가 크시다. 호방하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중입자 가속기라고 해가지고 라온이라는 장비가 대전의 유성구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 뭐 완전 풀 가동되고 있지는 않고요. 뭐 거의 많이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입니다. 네.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게. 이거를 만드는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몇 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니까 뭐 이걸로 좋은 걸 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하면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에서 이런 가속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대한 이런 방사성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 원소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일본의 이름을 딴 니혼니움이라고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118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 때 새로 개발된 최근 일입니다. 그게 2010년대 거의 들어와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라온이라는 가속기를 건설하면서 우리도 이걸로 어쩌면 코리아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성기뇽. 그것도 괜찮네요. 대전이움 약간 유성의 이런 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광고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정말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노벨 화학상감인데 그때 가서 잡지사 뭐 버리거나 그러시는 일은 없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 라온의 건설비인 그 수조원에 그게 잘 돼야 된다.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좀 누가 주시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출연료를 두고 하신 뼈 있는 말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뼈까지야. 그건 아니고. 거의 뭐 문어라 연체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감히 무슨. 자, 이렇게 생각보다 원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와 에디터들도 과연 몇 번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잠깐 원소 이야기를 쉬어가고 특별 기획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속담이 과연 과학적으로 말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보는 시간. 곽재식의 속담 거짓말 탐지기 함께 하겠습니다. 뭐 어떤 시간인가요? 뭐 우리가 뭐 선조들의 지혜를 뭐 재단하고 평가하고 뭐 망신 주고 이런 시간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넓게 알아보기 위해서 재밌게. 속담과 얽힌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번 파헤쳐 보면서 이 속담을 좀 현대화하여 21세기에 어울리게 개량해 본다면 더욱더 폭넓고 더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버전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럼 먼저 이풀기 느낌으로 이풀기. 우리 미터재식 선생님께서 학을 떼실 만한 속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도량 형국에서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현대 과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은 속담. 첫 번째 속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입니다. 이제 여기서 길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로드, 웨이, 우리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분들도 아니죠. 없을까요? 너무 저희가 낮게 보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시험 보고 아나운서 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길은 정확히 어떤 단위입니까? 길이의 단위고요. 보통 이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크기,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물의 지붕 높이 그 정도를 가지고 정한 우리나라의 예전에 쓰이던 단위지요. 그래서 한 길을 뭐 보통 한 3m 조금 넘는 크기로 정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표준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이 길을
뭐 이렇게 좀 그 이제 한문으로 길을 표현할 때 이제 장자로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3장이다, 10장이다, 뭐 성벽의 높이를 10장 높이로 만들어라.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이게 길은 또 이제 장하고도 또 조금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이는 말이고 하다 보니까 명확히 좀 정해진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애매하지요. 네, 10길 물속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의 물속이냐. 길이라는 단위 자체가 애매한데 네, 약간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충 아까 길이 뭐 한 지붕 높이 사람 키보다 좀 큰 높이라고 했으니까 네. 10길 물속이라는 거는 그거 한 10배 정도 되는 깊이 한 길 사람 속 길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람 키 정도 니까 사람 크기 뭐 이 정도에 비유한 그런 속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인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 예전에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네. 이런 가슴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아니군요. 요즘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니까 네. 그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장기라고 해서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이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네요.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런 식의 말도 자주 사용을 하고 네. 사실은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네. 뇌에 들어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결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몸의 다른 부위는 뭐 이런 마음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심장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약간은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람의 뇌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부분은 혹시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네.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들어봤습니다.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요. 네. 대뇌 피질, 뇌 중에서도 이 껍질 부분, 제일 겉면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두께, 어느 겉면에 하는 어느 정도가 그런 생각을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궁금하네요. 대뇌 피질 하는데 네. 머리에서 그 대뇌 피질이라는 게 차지하는 게 한 어느 정도일까? 평소엔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근데 지금 들으니까 궁금하네요. 궁금하잖아요. 예, 대뇌 예. 피질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죠? 예. 대뇌 피질은 보통 2mm에서 3mm 두께 정도가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뇌가 이렇게 머리에 저는 뭐 이상하게 얼굴이 좀 큰 편인데 하여튼 이렇게 머리 뇌가 있지만 그 중에 겉면 2mm, 3mm 정도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감동과 어떤 사람의 그 심리가 그 얄팍한 그 두께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네.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3m 물속은 알아도 3mm 대뇌 피질은 알 수 없다. 3m, 기가 막히네요. 3m 물속은 보여도 3mm 대뇌 피질은 안 보인다. 대뇌 피질은 안 보인다.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훨씬 해봅니다.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치 앞을 못 본다. 이 속담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네. 좀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까? 이제 속담이라는 것 자체에 저는 비표준 단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미터법이 없었으니까. 예, 미터가 없던 시절에 그렇죠. 옛날에 이 전통 문화니까 네.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한치 앞을 못 본다라든가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부류의 표현이 네. 이상하게 속담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네. 현대에도 왕왕 쓰이지. 무심코 막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누리호 발사 3차 발사 홍보 영상을 보니까 누리호의 어떤 엔진의 정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이 누리호의 이 복잡한 엔진이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무심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 첨단 과학의 정수에서 치라는 단위가 사실은 3.03cm 정도거든요. 이거는 오차가 절대 나서는 안 될 정도의 반치도 나면 안 되는 거죠. 뭐 네. 무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 때문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처음에. 제시 첫날 계획한 날에 안 되고 하루 미뤄진 것이 아닌가. 뭐 반치의 오차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치의 오차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뭐 1mm의 오차도 없이 정도로 해도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 그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1mm도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도 쓰잖아요. 쓰나? 쓰지 않습니까? 1도 틀리면 안 되라고. 뭐 그 정도. 예.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을 못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좀 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깜깜한 밤이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3cm 앞이 안 보이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뭐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를 빼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법령이나 규정에서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끼면 특히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서 이거를 통제를
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종대교 같은 데서 안개 많이 끼면 차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가시거리가 10m가 안 된다 싶으면 영종대교의 통행을 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시거리 10m 혹은 뭐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된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저 친구는 가시거리 10m도 못 보는구만. 이런 지금 느낌이고. 우리나라의 정세가 가시거리 10m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보다는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는 속담 아닌가. 과학자의 사고를 알 수 있는 아나운서의 사고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3cm라고 제발 좀 해주시죠. 네. 3cm. 자, 이번에는 동물이 나오는 속담들도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말 조심해라라는 뜻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꼭 그래야 되나? 낱말을 쥐가 듣고 반말을 뭐 저기 올빼미 같은 친구가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새가 듣는다고 해도 뭐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를 날아가는 뭐 까마귀들이 듣고 이거 센 티라고 하면 안 되고 센 티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새들이 생각하지는 않겠죠. 갑자기 이 시간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듣는 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묘하게 현대 과학에 좀 걸맞게 어우러지는 그런 이상한 우연 아닌 우연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리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이걸 다 소리로 듣고 계실 텐데 소리라는 것이 공기가 떨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가 떨려가지고 우리가 귀로 들어가지고 귀에 고막을 떨어주면 그게 우리가 이제 소리가 뭐가 들리는구나라고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잘 떨려주면 소리가 잘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낮과 밤에 공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낮에는 햇빛이 내려 쪼이면 땅이 좀 이렇게 달궈지겠죠. 그렇죠. 땅이 달궈지면 땅이 뜨거워집니다. 땅이 뜨거워지면 땅 주변에 있는 공기는 달아오르고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열기구 속에 있는 공기처럼. 그래서 땅 주변에 달아오른 곳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엷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달아오르지 않은 차가운 그 상공의 위쪽에 있는 공기는 여전히 좀 치밀하고 조밀하고 풍성하겠죠. 그래서 소리가 바닥 쪽보다는 상공 쪽이 좀 더 전달이 잘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소리가 뭔가가 나게 되면 그 소리가 바닥보다는 위로 전달이 잘 되는 경향이 생겨서 날아다니는 새들,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이 마침 소리를 잘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밤이 되면 특히 깊은 밤, 새벽녘 이럴 때가 되면 땅이 먼저 차갑게 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이 차가워집니다. 상대적으로 상공이 좀 따뜻해지지요. 그래서 반대 원리로 아래쪽으로. 상공의 공기가 약간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 좀 멍한 상태가 되고 땅에 가까운 공기가 더 치밀하고 조밀하고 소리가 잘 전달되는 풍성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하늘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땅으로 깔린다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러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쥐들이 그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묘한 우연의 이상한 일치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건 정말 선조들의 지혜 아닐까요? 근데 뭐 쥐도 사실 뭐 나무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애매한데 모르지요. 뭐 어떤 선조가 쥐처럼 굴을 파고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해보고 새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엿보면서 뭔가 어떤 스파이 행위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경험적으로 밤에는 땅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듣는 게 잘 들리더라.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스파이를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 이런 거를 느끼고 이런 속담을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어쨌든 일리가 있다.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도 보통 이제 뭐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골 마을에서 어떤 뭐 민박집이라든가 뭐 외가 뭐 이런 데서 자고 있는데 시골 마을에서 우연히 새벽에 좀 일찍 깬 거예요. 어스름하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기에. 그럴 때 왠지 겨울철에 약간 눈 덮인 들판이 있는 그런 시골집에서 그럴 때 왠지 먼 데서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뭐 약간 이런 감상이 있거든요. 잘 들려. 그때 아침에 유독 이런 기차 달리는 소리가 멀리 좀 잘 퍼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저녁 시간에 기차 달리니까 갇힌 소리가 별로 없던 시기라도 저녁보다는 새벽인데 새벽에 왜 잘 들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 공기가 더 땅 쪽이 더 차갑기 때문에 소리가 아래로 잘 깔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좀 갖다 붙여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이 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상관없는 약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거 참 열심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속담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는 특히 이제 새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새우. 왜 하필 새우의 등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의 어떤 격투에 비교를 해보자면 네. 뭐 힘센 사람들 싸움에 새우 뭐 면상이 터진다라든가 새우의 콧등이 터진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대가리. 등등 예. 그런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왜 하필 등일까?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뭐 어떤 불량배들한테 얽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뭐 니 등 좀 보자 이런 경우 없잖아요. 뭔가 그렇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고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등이 굳이 언급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 왜 하필 새우는 등이 터지냐? 몸의 그 오장육부 많은 부위 중에서 왜 하필 등이냐? 등이 잘 보이긴 하잖아요. 요게 바로 그 점입니다. 새우는 그 구부러진 등이 그 새우라는 동물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지요. 특히 그런 우리나라에서 먹는 좀 작은 새우들 중에 그런 것들이 특히 있고 특히 이제 평소 때는 등을 좀 피고 다니다가도 말리거나 요리를 하면 굽는 그런 새우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잡히고 식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죠. 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새우하고 가재나 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특히 뭐 가재는 새우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은 다 몸을 좀 피고 있는데 새우는 왜 등이 굽어져 있는 걸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우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고등어도 있고 물에 사는 다른 동물도 뭐 낙지도 있고 문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해마도 있고 왜 새우만 그렇게 등이 굽어져 있어요? 어허. 새우는 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진짜 궁금하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새우가 새우 헤엄치는 거 혹시 이제 새우 기르시는 분들이나 그런 수족관에서 새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새우가 기본 헤엄을 칠 때는 새우의 그 10개의 다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이나 뭐 다른 뭐 생물들이 헤엄을 치듯이 그 다리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새우가 긴급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우 전용 새우 파는 가게 같은 데서 새우 싱싱하죠 이렇게 하면서 보여줄 때 이럴 때 새우가 그러면 놀라가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새우가 이렇게 뛰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또 맞아요. 뛰어. 요즘에 이상하게 태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싱싱한 새우로 샐러드를 만들면서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뛰는 새우를 샐러드에 비벼가지고 주는 그런 게 데가 있어요? 요즘 타일랜드에서 상당히 좀 유행하고 있기도 한데 새우는 이렇게 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튀느냐? 이 등 근육을 이용해서 배 근육을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배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등을 팍 접으면서 그 등이 접히는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뒤로 뛰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새우 같군요. 그 모습으로 새우가 그렇게 도망치려고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등을 구부리면서 뒤로 물러나듯이 그렇게 뒷점프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도망칠 때 빠르게 도망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근육, 등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것에 그 수축할 수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새우가 이제 등이 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 등이 터지느냐 이것에 도망가려고 했구나. 새우의 이 습성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새우가 뭐 면상이 코가 터졌다라고 하면 새우도 코가 있나? 라면서 의아하게만 여기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지금 미래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언급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들이 이걸로 투자를 받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으로 배양육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기 같은 거 동물을 키워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얻는 게 아니라 세포만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실험실에서 고기 덩어리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잘라 먹자. 그러면 어떤 생물을 해치지 않고도 우리가 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육 부분만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고기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쇠고기의 미묘한 그런 맛을 만들려면 그 근육에다가 약간의 지방에다가 힘줄에다가 약간 피맛 같은 것도 살짝 있어야 되고 너무 과도하면 또 안 되고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고기도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유망하다, 잘 된다 로 평가받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새우입니까? 새우살입니다. 새우살.
새우의 강렬한 고래가 싸우고 있을 때 터질 듯한 이 새우의 어떤 이 뒷등살 요거를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기르면 상당히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도 맛이 새우살 맛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맛을 만들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양육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새우 등이다. 새우 등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또 미스터리가 하나 풀렸고요. 그나저나 지금 갈 길이 36,000km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이걸? 속담이 지금 한 무더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자 일단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제 잘 모르는데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사람을 두고 이런 속담을 쓰지요. 네, 일단 이것은 말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하룻강아지가 아니라 하룻강아지라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쉬운 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서 바뀌다 보니까 하룻강아지로 바뀌었다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하룻강아지라는 말은 한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한 살 박이 강아지를 한 살 박이 동물 이런 거를 일컬어서 하룻강아지, 하룻망아지, 하룻송아지 그는 신입 1년차 어떤 직원이다. 그럼 하룻 직원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요. 주로 동물한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희 2부 편성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시랍니다. 2부까지 합니까? 이거 후딱하지. 우리 원소로 다시 돌아가야죠. 시간이 지금 3분 남았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좀 공백을 두고 하더라도. 일단 하룻강아지 맞아요. 그래서 이 개의 수명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1년 정도 개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 개가 사람으로 그냥 1대1로 대입해봐도 대충 한 사람의 100세 시대라고 치면 한 사람 10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의 어떤 발육 정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1년 정도 자란 개는 상당히 성숙한 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보면 이 하룻강아지 1년 정도가 지난 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으로 따지자면 한 14세, 15세 한참 겁없을 때네. 약간 좀 중2 정도의 그 정도의 강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2견. 그러니까 겁이 없는다는 그런 어떤 심리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이지요. 그런데 과연 범까지 모르겠느냐. 요거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최강의 폭식자인데. 그래도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99년 3월 29일에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국내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당시에 이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과학자인 조경철 박사님을 모셔두고 이분 사실 천문학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을 모셔두고 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 이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이걸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1년이 지난 아주 그 어떤 토속적으로 생긴 한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를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호랑이도 데려다가 호랑이의 소리도 들려주고 호랑이의 어떤 그런 채취나 이런 걸 맡게도 해주고 그다음에 동물원에 데려가가지고 호랑이 옆에 이렇게 호랑이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 진짜로? 호랑이 보고 막 짖고 우리 이정모 관장님 동물편에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막 피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룻강아지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진짜로 이 그 하룻강아지를 겁을 주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공격 자세를 취하면서 어떤 독특한 그 초저음의 소리를 내면 그게 굉장한 공포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사람 대상으로 그건 실험을 한 겁니다. 보통 동물한테 너 무서웠냐?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사람이 그 호랑이가 저주파 소리를 낼 때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공격 성향을 보이면 뭐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99년에 조경철 박사님 이런 분의 권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시고 실험을 했던 국내 방송사의 영상에 따르면 그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호랑이가 멀뚱멀뚱하면서 있는 것 정도로는 정말 신경도 쓰지 않다. 막 짖어요 호랑이 보면서. 그렇더라.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실제로 겁이 없는 편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거 뭐 뒤에 속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우리 또 한편으로는 원소도 118부작 가려면 갈 길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원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템 풍년입니다. 원소를 한 2억이라도 더 하고 다시 또 속담을 가보면 어떨까요? 작가님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편성하고 싶은 대로 탄소 질소 정도 갔다가 속담 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곽지식의 속담 거짓말 탐지기 1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원소 오픈 타임 주기율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곽재식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